상담을 하고 그래갖고 그 진도가 많이 못 나간 반이 있어. 그런데 니네는 뭐 그게 없으니까 뭐 나갈 수 있는 만큼 한번 나가보자. 신경 쓰지 말고. 목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이 품사도 다 못 끝냈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EBS 17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그리고 까먹기 전에 이걸 숙제로 할지 이따가 할지는 생각해보고, 아니다, 숙제로 해야겠다. 다른 반이랑 행정성이 있으니까. 숙제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교재 구성이, 우리가 이제 의문의 변동을 배웠잖아. 그래서 EBS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가 의문의 변동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숙제로 풀어오면 됩니다. 혹시 우리 학교는 독서 장문이 아니라 화언한다 하는 학교 있나? 합법강언한다. 아, 그래? 그러면은 진리는 2학기 내신 진도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들어갈 확률이 높으니까 더 유심히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문법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주였나? 어찌됐든 나 스스로 문법 영역에 약점이 있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먼저 내가 형태소 개념을 정확하게 그래도 한 80% 이상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서 이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뭐 의존 형태소가 뭐고 형식 형태소가 뭐고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니네가 스스로 그걸 형태소 단위로 나눌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과제야. 자, 그래서 내가 형태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단어, 나아가서 품사의 개념을 그래도 80% 이상 이해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점검을 해보랬죠. 마찬가지로 내가 단어를 이해한다라는 거는 이런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단어를 형태적, 기능적, 의미적, 성질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단위로 스스로 나눌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나눠놓고서 얘는 명사구나, 얘는 조사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를 이제 점검을 해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품사는 뭐냐면은 단어들을 세 가지 기준,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리고 문장 안에서 주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느냐, 뭐 몸통 역할을 하느냐, 체형, 뭐 서술어 역할을 하느냐, 용언, 다른 애들을 꾸며주느냐, 수식어, 그리고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9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품사란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걸 이제 품사라고 하고요. 국어에는 9개의 품사가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마찬가지로 니네가 이런 품사 개념을 영어 시간에 먼저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해. 예를 들면 니네가 특정 단어의 어떤 품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랬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가 대명사라는 거를 모르는 학생은 있어도 아이가 대명사라는 걸 모르는 학생은 거의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에서 품사가 뭐지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제 품사를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국어랑 영어는 품사의 체계가 다릅니다. 영어에는 없는 관형사가 있다든지
혹은 영어에는 있는 전치사나 접속사 같은 게 국어에는 또 없죠. 그런 거 이제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9가지 품사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면은 다 아는 내용일 거야. 먼저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로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의 단어는 불변어입니다. 형태 변화를 안 해. 그런데 가변어, 형태 변화를 하는 놈이 딱 3개 있어. 그게 바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조사 2다. 그런데 이 서술격조사 2다는 왜 선생님이 별표를 했느냐? 여러 차례 선생님이 이제 수능 과정에서 예외가 중요한 파트가 독서의 법률 지문 그리고 문법이라고 했었죠. 항상 문법도 보면 예외에서 답이 나와. 그리고 예외에서 3점짜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서술격 조사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조사는 예외적인 놈이야. 왜 그러냐면은 품사라는 거, 단어라는 거는 의미를 가지면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최소 단위를 단어라고 하거든. 근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조사는 홀로 쓰이질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조사 자체가 예외이기 때문에 이 9가지 품사 중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런데 그 조사 중에서도 예외인 놈이 바로 이 서술격 조사 2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는 불변어, 형태 변화를 안 해. 이가 이런 거 형태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형태 변화가 아니라 이형태라고 해서 뭐 이걸 자세하게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알아둬서 나쁠 필요는 없겠죠. 이 형태는 뭐냐면은 하나의 형태소가 의문환경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거. 그거를 이제 이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형태 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은는, 을를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놈이 이제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앞에가 모음이면 내가 가가 나오는 거고 앞에가 자음이면 밥이 이런 식으로 이가 나오는 거고 은는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이 형태라고 그래. 이 형태는 형태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형태소들이 2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 형태야. 여기서 이는 두 이자가 아니라 다른 이자입니다.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아무튼 요런 애들은 형태 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사는 형태 변화를 안 하는데 유독 서술격 조사 이다, 얘 혼자서 이다, 이고, 이니, 이니까, 이어서, 입니다, 이었지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를 하는 독특한 놈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수능에서 예외가 중요한데 조사는 이미 예외적인 놈이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는 그 예외 중에서도 예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태 중에 상변태. 그래 버리니까 3점짜리 문제도 자주 나오고 학교 선생들 중에서도 조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수능에서 서술격 조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 문제 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서술격 조사의 중요성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변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것만 기억하면은 형태에 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보통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형태 변화를 하면서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느냐, 용언, 문장 안에서 몸통 역할,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주로 하느냐, 다른 애들을 꾸며주느냐, 수식원, 관계어는 그냥 조사고 독립어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미
의미에 따라 9가지의 품사가 이제 나뉜다. 여기서 이제 서술격 조사를 빼면은 9가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품사 하나하나를 각자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체연. 체연에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속해 있는데, 수능은 늘 얘기하지만 너희 학교 문법 문제를 비교했을 때 너희 학교 1학년 문법 문제가 수능 문법 문제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내. 그래갖고 품사에 관해서도 밑도 끝도 없이 뭐 단어 주고서 이게 품사가 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반면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그 품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를 묻는 문제를 내. 그랬을 때 체연에 관해서 니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특성은 뭐냐? 바로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다라는 거. 항상 수능 출제위원들이 체연이냐를 묻고 싶을 때는 앞에 관용어를 힌트로 줄 거야. 그런데 실제로 그 경우보다는 얘가 관용어냐 혹은 관용사냐 혹은 부사냐 부사어냐 이걸 묻는 경우가 많거든. 그랬을 때 관용어 뒤에는 반드시 체연, 부사어 뒤에는 반드시 용언을 힌트로 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을 니네가 관용어는 체연, 부사어는 용언이랑 서로 어울려 다니는 놈이구나 라고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연의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뒤에 조사가 굉장히 자유롭게 결합한다라는 거야. 물론 조사는 아무 놈이나 잘 붙습니다. 조사들끼리도 붙고 심지어 어미 뒤에도 붙어요. 그런데 조사가 가장 자유롭게 결합을 하는 놈이 체연류야. 자, 그래서 이제 체연은 문장 안에서 보통 주어, 목적어, 보어, 몸통 역할을 한다고 해서 체연, 몸체자를 써서 체연이라는 말이 붙었고, 거기에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개의 품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도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관용어의 꾸밈을 받고 뒤에는 조사가 붙는다. 그리고 한 스텝 더 나가서 관용어랑 체연은 띄어쓰고 체연과 조사는 붙여 쓴다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니네가 이제 문장이 딱 주어졌을 때 얘가 체연인가 할 때는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느냐, 뒤에 조사가 쉽게 결합하느냐 이걸 봐야 되고, 나는 그것도 모두 모른다 하는 멍청이라면은 문장 안에서 누구, 무엇 이런 느낌이 나는 애들이 보통 체연이야.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명사부터 이제 볼까요? 자, 명사는 이름 명자를 써.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장소, 시간 뭐 이런 거에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을 이제 명사라고 하는데, 주의할 거는 뭐 개, 돼지, 사람, 인간처럼 이런 생명체나 실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거의 이름도 다 명사야. 뭐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말 그대로 말장난 같지만 개념도 명사입니다. 뭐 일요일, 뭐 시간, 장소, 뭐 1월, 2월, 일요일, 월요일 이런 것도 다 명사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자주 문제가 출제되진 않지만 수능에서 명사냐 대명사냐 수사냐 이걸 구별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랬을 때 대명사 수사랑 다른 명사만의 좀 두드러지는 특징은 대명사나 수사는 뒤에 복수전미사 들 혹은 내 얘네가 붙는데 좀 제약이 있어. 물론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들, 우리네 이런 식으로 붙죠. 그런데 나들, 너들, 뭐 그녀, 그녀들은 되지. 나들, 너들 이런 데에서는 또 복수전미사의 제약이 붙죠.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들, 둘들, 일들 이런 게 안 되지. 반면에 명사 같은 경우에 보통 이 복수전미사 들이나 내가 쉽게 결합을 해서 개들, 멍꾸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전미사가 잘 붙는다는 특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에는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가 있는데, 보통 명사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지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를 지시하겠지. 반면에 멍꾸리 하면은 이제 단 한 명이 아니지, 단 한 마리의 개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멍꾸리. 마찬가지로 이순신,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순신 하면은 바로 임진왜란 때 활약한 그 장군님을 딱 떠올리지. 그런 건 이제 고유명사. 반면에 장군, 사람, 군인 이런 거는 보통명사야. 자, 그런데 보통명사, 고유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립명사와 의존명사가 중요한데, 자립명사는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의존명사를 제외한 모든 명사는 자립명사 홀로 쓰일 수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 이 의존명사만이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다라는 중요한 특성이 있어. 그래서 의존명사도 명사 중에 예외적인 놈이기 때문에 역시 수능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니네가 의존명사가 뭐다? 가물가물할 때 것을 떠올리면 돼. 나는 것이 좋아. 안 되잖아. 나는 뭐 큰 것이 좋아. 나는 예쁜 것이 좋아. 나는 작은 것이 좋아. 이렇게 반드시 자신을 꾸며주는 애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것이 대표적이고, 뭐 때문도 있고, 나 오늘 좋은 데가 할 때 그런 수, 나 그거 할 수 있어 할 때 수, 그건 내 알 바냐 할 때 나를 좋아하는 이가 한 명도 없어, 사람을 대신하는 뭐 나는 그저 웃을 따름이야, 이런 따름, 이런 것들이 이제 의존명사고, 따로 분류하긴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이제 단위를 셀 때 사용하는 한 개, 두 개, 한 명, 두 명, 한 대, 두 대, 한 잔, 두 잔,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이런 단위를 세는 애들도 다 의존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학년이니까 스텝 더 나가서 이 단위성 의존명사랑 일반 명사가 형태가 같은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랬을 때 걔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앞에 수관형사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다면 단위성 의존명사고, 앞에 수관형사 없이 혼자 자립해서 쓰인다면은 걔는 일반 명사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눈에 발자국이 남았다. 굳이 뭐 눈에 한 발자국이 남았다, 눈에 두 발자국이 남았다, 이런 거 필요 없지? 그냥 눈에 발자국이 남았다, 발자국이 깊다, 이렇게 혼자 쓸 수 있으면 일반 명사. 멍꾸리는 한 발자국 내딛었다. 멍꾸리는 두 발자국 내딛었다. 만약에 여기서 이 관용어를 뺀다고 쳐봐. 수관형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멍꾸리는 발자국 내딛었다.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그지? 왜냐?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 수관형사를 생략하면은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다. 시우 뭔가 전에 없이 열심히 듣는데, 네? 오늘 수업 때도 좋아. 평소에도 그렇게 열심히 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요. 잘해도 칭찬을 안 하고 박지르니까 짜증나지. 그래요. 평소에 잘했으면 이럴 때 칭찬을 들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래? 자, 마찬가지로 숟가락 이런 애들도 일반 명사, 단위성 의존명사 다 쓰일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이모 여기 숟가락이 없어요. 이럴 땐 일반 명사야, 의존명사야? 일반 명사지. 야 그러지 말고 한 숟가락 뜨고 가. 이럴 때는 의존명사. 뭐 그릇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이 가게에 예쁜 그릇이 많네. 이럴 땐 일반 명사야, 의존명사야? 일반 명사지. 야, 그 라면이랑 그릇 때리자. 이럴 때는 이제 의존명사겠죠. 사람도 자주 쓰이겠죠, 당연히. 어떻게 교실에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이럴 때는 일반 명사겠지. 야, 내일
뭐 한 사람에서 두 사람은 일찍 나와라 뭐 이런 거는 의존명사로 쓰였겠지. 자, 그래서 의존명사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의존명사는 이 품사 파트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만 형태소 파트에서도 중요해. 왜 그러냐? 명사는 기본적으로 자립 형태소인데 의존명사는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하는 의존 형태소야. 그리고 이 의존명사는 니네가 기억이 선명하죠? 띄어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관용어와 의존명사는 반드시 띄어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었죠. 자, 그래서 의존명사는 중요한 놈이니까 혹시 의존명사에 관해서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존명사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의존명사랑 조사랑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어. 그때 걔를 또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둘 다 이제 문장 안에 뿐이 들어가 있는데 한 놈은 조사고 한 놈은 의존명사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구별하느냐? 만약에 얘가 조사라면 그 앞에는 체언이 있을 거고 그 체언이랑 붙였을 거야. 물론 체언 말고 내신에서는 수능에서는 그런 장난 안 치는데 내신에서는 체언 말고 다른 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니네가 붙였었느냐로 판단을 하면 돼. 반면에 의존명사는 그 앞에 관용어 얘를 꾸며주는 말이 있을 거고 걔랑 반드시 띄었어야겠죠. 그래서 똑같은 뿐이지만 아 얘는 앞에 체언이랑 붙였었으니까 조사구나. 얘는 앞에 관용어랑 띄었었으니까 의존명사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했을 때 나는 아직도 관용어가 뭔지 모른다. 특히 관용어 자리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용언의 관용형인데 나는 용언의 관용형이 뭔지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용언은 동사 형용사죠. 그런 동사 형용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관용형 어미가 붙어서 먹은 것, 뭐 먹을 것, 먹던 것, 먹는 것 이렇게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게 만드는 애들이 관형사형 어미야. 그래서 용언에 이렇게 관형형 어미가 붙어서 뒤에 체언을 꾸밀 수 있게 된 걸 용언의 관형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그거를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꼼수 대부분 관형형 어미라는 게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는 회상시제 선어말 어미고 니은이 관형형 어미지. 어찌됐든 을, 리을, 니은, 는 혹은 리을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 그래서 이제 꼼수 니네가 봤을 때 이거 동사형용사인데 끝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 그러면 용언의 관형형이라고 의심을 해보면 돼요. 물론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일부러 리을이나 니은으로 끝나는 말을 이제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품사 파트에서 이렇게 형태가 같은 놈을 주고서 얘가 조사냐 의존명사냐 그럼 니네가 붙였었으면 조사 띄었었으면 의존명사 이렇게 접근하면 쉬운데 오히려 실제로 문제는 어디서 더 많이 나와? 띄어쓰기 파트에서. 그래서 일부러 띄어쓰기를 개판으로 해놓고서 어떤 놈이 틀렸냐 어떤 놈이 맞았냐 이걸 물어보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먹을 만큼 먹었어. 너도 나만큼 먹었니? 자, 지금 두 문장 다 만큼이 들어가 있지? 그랬을 때, 자, 시우부터 둘 중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놈은 어느 쪽이야? 전자요. 전자. 오케이. 자, 어떻게 알았어? 얘는 지금 앞에 용언의 관형형. 어쨌든 관형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었어야 되는구나. 반면에 밑에 놈은 앞에가 체언이야. 그러면은 얘는 조사니까 붙여 적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놓으면 의외로 내신 수능에 둘 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야. 그런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바르게 해놓고서 품사를 묻기보다는 방금처럼 띄어쓰기를 일부러 엉망으로 해놓고서 잘못된 놈을 골라라. 이 유형이 훨씬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띄어쓰기 파트에서 이거는 뭐 적을 사람은 적고 말 사람은 마세요. 수밖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띄어쓰기에서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니네가 수밖에는 기본적으로 한 덩어리라고 인식을 해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수는 의존명사야. 의존명사니까 반드시 앞에 놈이랑 띄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밖에는 조사야. 그러면 당연히 수 뒤에 붙을 수밖에 없겠지. 그 뒤에 만약에 또 조사가 온다? 걱정할 필요 없죠. 조사는 무조건 앞말에 붙여 쓴 거니까 어쨌든 수 밖에는 한 덩어리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의존명사 더 물어볼 거 없어? 이해갔어?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엔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 같은 거에 개념 같은 거에 대신하는 말이지. 뭐 저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쟤 뭐야? 그 사람 누구야?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대명사인데요. 자, 일단 대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형사의 꾸밈은 잘 못 받는데 관형어의 꾸밈은 대체로 또 잘 받아. 나 관형사랑 관형어 모르는데 왜 자꾸 어려운 얘기 합니까? 사실 고2인데 관형사랑 관형어를 구별 못하면 사실 나한테 지랄할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니네가 1학년도 아니고. 자, 관형사는 그 단어 자체가 그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는 기능만 하는 단어들을 관형사라고 하는 거야. 새, 헌, 뭐 옛, 모든 이런 애들. 이, 그, 저, 뭐 한, 두, 세 이런 애들이 관형사죠. 근데 새, 너, 이, 그녀 이렇게 관형사의 꾸미면 못 봤다가 갑자기 새로운 너, 예쁜 그녀 이런 용어의 관형형의 꾸미면 또 어색하지 않게 봤죠. 반면에 앞에 배웠던 명사는 관형사든 관형어든 꾸밈을 제약 없이 받는 편이지. 자, 말 나온 김에 수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형사의 꾸밈을 또 못 받습니다. 새 하나, 뭐 헌둘. 근데 예외적으로 뭐 저 둘은 커플이야 이럴 때는 또 받기도 해. 그래서 이걸 이제 늘 얘기하지만 수능은 암기로 접근하다가 이런 예외 때문에 항상 당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체언류가 관형사의 꾸밈을 못 받느냐 뭐 관형어의 꾸밈을 받느냐 이런 거 갖고 문제를 낼 때는 보기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출제할 거야. 그리고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까지도 설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차근차근 잡으면은 고3 수준의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대명사. 이제 사람을 대신하는 말을 인칭대명사. 나, 너, 그, 우리.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하는 지시대명사. 여기서 지시는 가리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저것, 그것, 여기, 저기, 거기, 그곳, 이곳, 저곳, 이런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그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것, 여기 이런 건 화자랑 가까운 거야. 야, 이거 봐, 화자랑 가깝지? 그거는 청자랑 가까운 거. 그거 뭐야? 거기 청자랑 가깝지? 저것, 저기는 화자, 청자 둘 다 모두한테서 먼 거. 저게 뭐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칭 대명사 중에 2인칭 당신은 반말인데 재귀칭 당신은 극존칭이다. 이건 뭔 소리냐?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2인칭으로 당신이 수업을 재미없게 해서 내가 졸아짰어 이러면 바로 싸대기 올라가겠죠. 반면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 두 선생은 수업을 재미있게 하셔. 당신의 수업이 최고야. 이럴 땐 또 너무 오버해서 높이는 거야. 왜냐면 이 재기칭 당신은 극존칭에 가깝기 때문에 니네가 나 같은 사람 정도를 높이면 또 너무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고, 보통 위인이나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그래 못해도 부모님 정도는 돼야 이제 좀 어울리는 극존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재기칭이 뭔지는 아니? 진리야? 알기만 해요. 어? 알기만 해요. 알기만 하면 되지. 수능에서 알면 되지. 영어에서는 많이 배우잖아. 셀프 붙는 거. 앞에 나온 말을 대신하는 게 이제 재기칭이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데 나오면 니네가 많이 틀리는 게 미지칭과 부정칭이야. 근데 쉽게 생각해. 이것도 정의나 단어의 형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지칭과 재기칭은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니네가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맥락을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누군지 몰라, 정체를 몰라, 그러면 미지칭이야. 누군지 모르면 미지칭.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는데 딱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면 부정칭이야. 뭔 소리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수학 선생이야. 칠판에다가 맨날 문제 써놓고 야 누가 나와서 풀어봐 할 때 누가는 부정칭이야. 왜? 둘 중에 한 명인 걸 내가 알고 있지. 근데 둘 중에 한 명을 콕 집은 건 아니지. 그게 부정칭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미지칭은 뭐냐? 선생님이 교실에 왔는데 아니다, 교실은 별로 좋지 않다.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 그 처음으로 중국을 갔다 왔는데 그지 같더만. 그 특히 둘째 날에 이심이 이제 먹통이 돼 버렸어. 걔네는 뭘 팔아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걔네는 지금 현금도 안 쓰고 모든 걸 다 스마트폰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이심이 안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길도 못 찾고 해외인데 통역도 안 되고, 그래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 거기에다가 진짜 더러운 게 뭐냐면은 그 이심 자체가 그 중국의 그 VPN을 우회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심 없으면은 뭐 어디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와이파이 잡아갖고 뭐 한국이랑 연락하면 되지 않느냐. 중국 와이파이에 만약에 내가 접속되잖아? 그러면 카톡이고 네이버고 구글이고 유튜브고 다 통제 접속돼. 걔네 공산주의 국가잖아. 그럼 외부 그거를 다 차단해 놓는 거야. 그래 버리니까 애초에 그 중국의 그런 어떤 통제망을 이제 우회하는 거를 스마트폰에 넣어 갖고 가는 건데, 그게 먹통이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한국에 연락하려고 하면은 또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찌어찌 이제 연락이 돼 갖고 야 한국에서 그거 좀 이심 새 것 좀 사갖고 보내라. 근데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면 또 다운을 못 받지. 그래갖고 굉장히 상황이 거시기 했는데, 만약 그나마 내가 칭타오 대도시에 갔기에 망정이지 어디 무슨 저기 뭐냐 그 뭐야 계림 뭐 그런 데 갔어. 막 사람 없는 경치 좋은데 그런 데 가고 조난 당했으면 이제 뭐 진짜 방법 없는 거지.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조난을 당한 상황에서 거기 아무도 없어요 하면 그건 미지칭이야. 정체를 모르지. 뭔 말인지 알겠지? 좀 더 쉬운 예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니네가 이제 집에 있어. 근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벨을 눌러. 그래갖고 누구세요? 했어. 거기서 누구는 미지칭이야. 정체를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이 역시 또 칠판에다가 문제 써놓고 야 누구 한 명 나와봐 하면은 부정칭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갔나 시우? 네. 그래서 정체를 모르면 미지칭, 정체를 알면 부정칭. 그래서 좀 은근히 헷갈리니까 왼쪽에 예시 보면 너 누구와 함께 가니? 이거는 누군지 몰라. 미지칭. 야 여기서 누구든 갈 수 있어. 그럴 땐 부정칭이야. 자 별로 얘가 좋지 않네요. 여기 있는 얘 한번 봐볼까? 이번에는 무엇을 받을까? 뭘 받을지 몰라. 미지칭. 동생은 언제 도착해? 언젠지 몰라. 미지칭. 아직 아무도 안 왔어. 누가 와야 되는지는 아는데 누구를 콕 집은 건 아니야. 부정칭. 누구나 와도 돼. 누군지는 아는데 누구를 콕 집지는 않았어. 자, 다시 이제 제기칭은 이제 앞에 나왔던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게 이제 제기칭이야. 동생은 자기가 앞에 나온 동생을 가리키죠.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앞에 나온 할머니를 가리키지. 이때 당신이 이제 극존칭이 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수량을 나타내는 애들을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이제 서수사야. 그래서 양수사에는 다시 고유어 하나 둘 셋 한자어 1, 2, 3, 4 이런 게 있고, 이제 서수사에는 고유어 첫째 둘째가 있고 이제 접사랑 결합한 한자어 제일 제2 이런 게 있어. 자 그리고 뭐 역시 중요한 건 아닌데 양수사의 경우에는 고유어는 딱 99가지만 있고 고유어는 딱 99가지만 있고 100부터는 다 한자어야. 물론 중세국어 때는 우리한테도 온 100이지 즘은 1000이지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100 이상의 단위는 다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에 뭐 정확한 수랑 대략의 수가 있다.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오히려 이쪽에서 이제 중요한 놈은 뭐냐면은 이 수사랑 뒤에 배우게 될 수관형사랑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고 의미가 거의 똑같아.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또 왼쪽에 정리를 해놨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형태가 같거나 유사한 명사, 수사, 수관형사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명사는 뚜렷한 의미가 니네한테 이제 느껴질 거야. 망꾸리의 첫째는 멍꾸리다 할 때는 이게 순서가 아니라 첫째 아들 마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 이럴 땐 명사야. 그리고 아까 이제 배운 거 써먹어야죠. 자, 얘는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복수전미사가 붙는 게 가능해. 첫째들끼리 모였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장남들끼리 모였다. 뭐 장녀들끼리 모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자, 반면에 이제 수사는 이제 그 의미가 첫째 아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순서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사든 명사든 체어는 뒤에 조사가 쉽게 붙을 수 있는데 요걸로 이제 니네가 명사인지 수사인지는 구별 못하겠지. 그래서 이제 명사냐 수사냐를 따질 때는 먼저 의미로 따지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사는 복수전미사가 못 붙어. 멍꾸리가 첫째들로 도착했다. 첫째네로 도착했다. 이상하지? 자, 그런데 니네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수사냐 명사냐는 잘 안 물어보고 수사냐 수관형사냐를 이제 자주 물어보거든. 근데 이 둘을 구별하는 건 아주 쉬워. 자, 이 말을 기억하면 고3 때까지 은근히 쏠쏠이 써먹습니다. 관형사는 절대 뒤에 조사가 못 붙어.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특성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조사는 기본적으로 앞말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잖아. 근데 희한하게 관형사 뒤에는 안 붙어. 그래서 멍꾸리는
첫째가 아들이다, 둘째가 아들이다, 뭐 첫째를 아들이다 안 되지. 그리고 관형사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체온을 꾸며주겠죠. 이런 걸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형사 뒤에는 절대 조사가 못 붙는다. 이거 이제 기억해 놓으면 고3 때까지 은근히 쏠쏠이 써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관형사냐 부사냐 정말 문제 많이 나와. 그럴 때 부사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반면 관형사는 절대 못 붙어. 이런 걸로도 니네가 파악을 해볼 수 있고, 혹은 지금처럼 수관형사냐 수사냐 이런 거 파악할 때 역시 지시관형사냐 지시대명사냐를 파악할 때도 이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또 정리를 해볼까? 자, 형태가 같은 참고로 지시관형사는 이그저야. 자, 구분법은 아주 쉬워요. 지시대명사와 수사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체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잘 오겠어? 조사가 잘 오겠죠. 그리고 그 조사랑 붙여 쓰겠지. 반면에 지시관형사든 수관형사든 뒤에 뭐가 오겠어? 자기가 꾸며주는 체언이 오겠지. 자, 역시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 수사랑 수관형사는 밑에 있으니까. 자, 지금 이것이랑 이랑 형태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죠. 그때 자, 이번에는 진리야. 이것이랑 이 중에 누가 대명사라는 거야? 이거. 자, 얘가 대명사. 왜? 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죠? 그리고 붙여 적었어. 그래서 얘는 대명사. 반면에 이는 뒤에 체언이 있지? 그리고 띄었었죠? 그럼 얘는 관형사야. 자, 이제 밑에를 또 보니까 지금 수사는 뒤에 조사가 있고 붙여 적었죠? 반면에 수관형사는 뒤에 체언이 있고 띄었었지. 그리고 역시 얘는 조사가 붙지만 여기에 조사 붙여봐. 이를 책이다, 이가 책이다, 이는 책이다. 절대 조사가 못 붙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갖고 구별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어? 없으면 좀 쉬었다가 용언 쪽 가봅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엔 용언, 어려운 용언도 수능에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관형사 다음으로 용언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특수성, 얘만 희한하게 형태 변화, 물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지만 동사와 형용사가 이제 형태 변화, 활용어를 한다라는 그런 특이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또 많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 체어는 뭐의 꾸밈을 받는다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용어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형태 변화, 활용이라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요거를 참고를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용언, 동사, 형용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실질적 의미를 갖는 어간이랑 실질적 의미가 없는 어미. 그래서 이제 어간이라는 건 뭐냐면 동사, 형용사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물론 불규칙 활용이라는 예외, 문법에서는 항상 예외가 이제 골치가 아픈데 그런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의미를 갖는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간을 또 니네가 뭐랑 헷갈려서 문제를 종종 틀리느냐? 어근이랑 또 헷갈리는 거지. 예전에 이제 설명한 적이 있어. 어근은 단어에서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 이제 실질 형태소 부분이 어근이야. 뭐 책, 돼지, 뭐 그러나 뭐 이런 애들. 자, 그리고 어간은 그 어근 중에서도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가 있는 부분, 먹다의 먹이라든지 예쁘다의 예쁘라든지 그런 거고, 이거를 이제 더불어 알아. 어근은 이제 접사랑 이제 접두사 접미사랑 세트를 이루는 놈이고, 어간은 어미랑 세트를 이루는 놈이다. 그래서 어근이랑 어간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간은 어근의 일종인 거야. 자, 그래서 어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사와 형용사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변하지 않는 앞부분이 어간이라면 그 뒤에 이제 다양하게 오면서 바뀌고 있는 실질적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어미가 이제 또 크게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어. 어말 어미는 이제 말의 맨 끝에 온다고 해서 어말 어미, 끝말자를 써서 어말 어미. 그리고 선어말 어미 그 어말 어미의 앞에 온다고 해서 앞선자를 써서 선어말 어미야. 선어말 어미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처럼 높임을 나타내거나 at, 는, get, 더처럼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주로 한다. 물론 뭐 get이나 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의지나 추측 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지만 혹은 더는 회상. 기본적으로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와서 시제나 높임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어말 어미. 사실 니네가 이제 1학년이라면은 어간과 어미, 그리고 어미 중에서 선어말 어미랑 어말 어미가 있구나까지 알고 가면 되지만 이제 2학년이기 때문에 어말 어미가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라는 거. 특히 전성 어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종결 어미는 뭐냐? 말 그대로 문장, 말을 종결, 끝낸다고 해서 종결 어미야. 얘네가 오면 문장이 끝나는 거지. 그리고 걔가 다시 평서형 다, 뭐 자, 청유, 뭐뭐라, 명령, 뭐뭐니, 의문, 뭐뭐구나, 감탄. 이렇게 이제 또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결 어미도 물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결 어미가 이제 붙으면은 문장이 끝나, 말이 끝나는 반면 연결 어미가 오면 문장이 안 끝나고 뒤에 새로운 절이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연결 어미가 또
앞뒤를 대등하게 연결을 해줘서 앞뒤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 대등적 연결어미.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다. 나는 학생이지만 당신은 선생이다. 당신은 학생이지만 나는 선생이다. 이런 게 이제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는 앞뒤를 이제 종속, 말 그대로 갑과 을로 연결을 시켰고 순서를 못 바꾸는. 예를 들어 고서, 나는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가고서 밥을 먹었다. 약간 이상하죠? 나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나는 배가 불러서 밥을 먹는다. 미친놈입니까? 이렇게 종속적 연결어미는 앞뒤를 주인과 하인 관계로 연결을 하니까 순서를 못 바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전성어미. 오늘 전성어미에 대해서 아주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있다까지는 기억해둬. 자, 전성어미는 뭐냐면은 동사용용사를 잠시 다른 품사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전성어미야. 기본적으로 동사용용사 용언의 주 역할은 서술어 역할인데, 예를 들어 명사형 어미, 기, 미음 이런 놈이 붙으면은 이제 마치 영어의 동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약간 덕후 말투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나 밥 먹었음 뭐 이딴 거 있잖아. 오늘은 배가 불러서 밥을 먹기가 그래 할 때 뭐 이런 기, 잠시 명사처럼 만들어져.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관용형 어미, 관용사형 어미, 니은, 리을 이런 애들. 뒤에 이제 체언을 꾸미게 만들어주겠지, 용언이. 그 다음에 부사형 어미, 개. 뭐 오늘 뭐 크게 넘어졌어 할 때 개.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정성어미, 용언을 잠시 다른 품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하는 애들이다. 나중에 이제 고3 수준에서도 제일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제 형태가 같은 명사형 어미랑 명사파생전미사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게 나올 텐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진 맙시다. 왜냐면 오늘은 니네가 품사 개념부터 익혀야 되니까. 자, 아무튼 동사와 형용사, 용어는 이렇게 활용, 형태 변화를 하는 특성이 있고, 딱 봐도 뭔가 물어볼 거리들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끝났어. 동사, 형용사. 이제 동사에는 움직일 동자를 써. 이제 동작이나, 근데 움직일 동작에만 니네가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우리한테 그 동작이 보이진 않지만 어떤 변화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들, 녹다 뭐 이런 거, 잘하다 이런 거, 그리고 흔히 지각동사라고 해서 뭔가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있지. 그런 애들도 우리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막 느껴지지 않지만 동사야.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이건 영어에서나 중요한 거고 국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다만 피동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만약에 피동이 만들어지려면 그 동사는 타동사여야 해. 피동사가 만들어지려면 걔가 타동사여야 된다. 먹히다, 뭐 알리다, 뭐 알리다는 사동이지만 자, 알게 되다 뭐 그런 형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이제 형용사야. 그리고 이 형용사가 다시 이제 직접적으로 상태나 성질을 알려주는 성상형용사. 대부분의 형용사는 성상형용사야. 우리 국어의 특징을 말할 때 전 세계 언어 중에서도 유독 형용사가 발달해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지각동사 이런 것도 디테일하지만 그 색채어들이 굉장히 다양해. 예를 들어 양키들은 그냥 옐로 하나 끝나잖아. 근데 우리는 뭐 노랗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뭐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
그래서 형용사가 발달해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나오면 굉장히 골 때린 게 바로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는 뭐냐면은 약간 아까 대명사가 뭔가 명사가 기억이 안 날 때 혹은 얘를 뭐라고 지시하기가 어려울 때 대명사를 쓰듯이 어떤 얘 상태나 성질을 뭔가 얘기하기 애매할 때 대신 쓰는 말이 지시 형용사야. 예를 들면 니네가 소개팅을 했어. 다음날 친구가 야 어때 예뻐? 아 좀 그래? 이런 게 지시 형용사야. 걔 잘생겼어? 아 말하기 좀 그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렇다 이런 애들인데 얘네가 시험에 나오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활용을 한댔잖아. 근데 그 활용을 할 때 형태가 니네가 이 원형을 알고 있어도 그러하다가 활용된 게 이런 거야. 그래 버리니까 니네가 이걸 보고서 아 이거 지시형용사구나 캐치하기가 어렵고 지시 동사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얘네랑 또 헷갈리겠지.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어차피 얘네가 형태가 아무리 비슷해도 동사랑 형용사를 구별하는 건 쉬워. 은근히 동사냐 형용사냐 묻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은 니네가 굳이 지시동사 지시형용사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 형용사도 의외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동사랑 형용사 구별하는 방법 뭐 여기서는 4가지 보통 5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딴 거 필요 없고 2개만 기억하면 돼. 현재형이 되면은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뛴다 먹는다 되지 동사. 예쁜다 작는다 안 되지 형용사. 그 다음에 명령이나 청유가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뛰어라 먹자 되지 동사. 예뻐라 작자 안 되지 형용사. 요거만 2개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요런 것도 품사의 통용이라는 건 하나의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경우. 대표적으로 크다는 어떨 땐 동사고 어떨 땐 형용사고. 요런 애들도 그냥 니네가 방금 배운 2가지만 기억하면은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 자 원칙적으로 크다는 그 뜻이 그로업이면 동사고 빅이면은 형용사야. 아기가 정말 빨리 큰다. 근데 대가리만 겁나 커. 그러면 아기가 빨리 큰다. 그로업이니까 동사. 대가리가 크다. 형용사. 그 다음에 있다도 의미가 stay면은 동사, exist면 형용사. 멍꾸라 여기 가만히 있어. stay지 동사. 우리 집엔 개가 있어. exist지 형용사야. 근데 의미를 니네가 몰라도 그냥 이렇게 구별하면 돼. 아기가 빨리 큰다. 현재형 되네 동사. 아기가 머리가 큰다. 이상하지? 아기야 빨리 커라. 명령 되지 동사. 아기가 머리가 커라. 안 되지? 멍꾸라 여기 가만히 있어. 명령 이미 되네. 멍꾸리가 여기 있는데 현재형 되지? 우리 집엔 개가 있는다. 이상하지? 우리 집엔 개가 있자. 이상하지?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 이 2가지 현재형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명령 청유가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나머지는 니네가 읽어보세요. 알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이었다가 해놨었구나 젠장. 자 이거 아까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원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관형사든 관형어든 관형절이든 관형격조사든 어쨌든 관형이라는 말이 들어간 놈은 다른 놈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부사도 중요하고 부사어도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수능에서는 관형사냐 부사냐 관형어냐 부사어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어는 문장 안에서 다른 애들을 꾸며준다. 그게 이제 수식어인데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와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가 있어. 사실 부사는 다 꾸민다고 보면 돼. 용언을 주로 꾸미지만 다른 부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미고 심지어 체언도 꾸며 관형사도 꾸며.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수능 출제자들은 관형사니 부사니 묻고 싶잖아? 그러면 관형사 뒤에는 체언, 명사, 대명사, 그리고 부사 뒤에는 용언, 동사형용사를 반드시 힌트로 줄 거야. 그래서 아까 세트로 기억하라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었지? 한번 기억해두면 고3 수능 볼 때까지 은근히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다. 자, 그러면 이제 관형사 체언을 꾸며주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밑줄을 쳐야겠죠. 자,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관형사, 수량이나 순서를 표시하는 수관형사가 있다. 그래서 아까 한 거지만 은근히 수사랑 수관형사, 지시대명사랑 지시관형사 형태가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럴 때 앞에 뒤에 조사가 있고 걔랑 붙여 썼으면 수사나 대명사인 거고, 뒤에 체온이 있고 걔랑 띄어 썼으면은 관용사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상관형사. 보통 니네가 형용사랑 헷갈려서 문제 틀리는 놈이 성상관형사야. 그래서 학교 선생들도 그렇고 수능 출제자들도 그렇고 니네가 이런 품사 개념을 영어 시간에 먼저 배우는데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놈이 형용사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관용사에 관한 문제를 많이 내는 거지. 틀리라고. 자, 그래서 성상관형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걔의 상태나 성질을 꾸며주는 그런 느낌. 새, 헌, 옛, 맨, 모든 이런 애들. 이 맨도 참 애매한 게 그 접사 중에 또 맨이 있거든.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처럼 뭔가를 가리키는 말.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뭐가 좋을까? 요 만두, 고 만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거. 그 다음에 수관형사 한 개, 두 개, 세 개, 뭐 네 개, 다섯 개 할 때 이런 애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이 관형사, 요것도 또 알아둬서 나쁠 거 없지. 자, 관형사랑 부사에 관해서 또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나중에 문장 성분이랑 헷갈릴 거 아니야? 근데 관형사는 무조건 관형어로만 쓰여. 마찬가지로 부사는 무조건 부사어로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이제 관형어, 이제 관형사가 그 단어 자체가 뒤에 있는 체언을 꾸미는 역할만 하는 애들이 관형사라면,
관용어는 여러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뒤에 있는 체온을 꾸미는 역할을 하면은 관용어라고 하죠. 그때 이제 그 관용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놈, 당연히 관용사는 관용어로만 쓰인다라는 거야. 새 옷, 헌옷, 한개. 그리고 실제로 관용어 자리에 제일 많이 오는 놈은 용언의 관용형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형용사인데 끝이 니은, 리을 이렇게 끝나는 비싼 옷, 입을 옷, 입던 옷 뭐 이런 거. 그리고 체연의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도 당연히 관용어 역할을 하겠죠. 나의 옷. 그리고 굉장히 드물게 체연이 직접적으로 뒤에 체온을 꾸미기도 해. 뭐 우리 옷, 우리 동네 이런 식으로.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요거는 뒤에 의,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국어학자들끼리 쓸데없이 그거 갖고 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사에 관해서 뭔가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어? 어쨌든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올 거야. 관형사 뒤에는 체언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자, 주로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 부사는 주로 용어를 꾸미지만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체언도 꾸며주고 심지어 관형사도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뭐 문장 내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는데 이건 뭐 부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어처럼 어순으로 뭘 평서문, 의문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붙으면 문장 내에서 위치는 영어에 비해서는 대부분 자유로운 편이야.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롭다 이거지. 뭐 빨리 먹어라 밥을 빨리 먹어라, 밥을 먹어라 빨리, 뭐 이런 식으로. 지겹나 시우? 네? 지겹나? 아니야. 난 한숨 쉰 줄 알았지. 자, 그래요. 자,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부사가 있다. 자, 그래서 성분부사, 얘도 형용사랑 은근히 니네가 헷갈려서 틀리기도 하는데, 벌써 봄 기운이 돌았다. 여기서는 봄 기운이 돌았다라는 이 구절만 꾸며준다라는 거야. 반면에 문장부사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군.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전체를 꾸며주는 게 이제 문장부사야. 근데 이 부사가 좀 까다로운 게 종류가 많아요. 이 성상부사가 다시 이제 시에서 의성어, 의태어, 멍멍, 꿀꿀, 뭐 둥실둥실 이런 애들도 부사입니다. 그리고 지시부사, 야 이리 가, 저리 가,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지시부사. 그리고 부정어를 만드는 부정부사. 쟤 공부 못해, 나 공부 안 해. 아니 공부를 아니 했다, 뭐 이딴 거. 왜 이렇게 좋아해? 자, 그 다음에 문장부사에 이제 접속부사. 그러니까 영어에는 접속사가 있지만 국어에는 접속사 없어. 이런 애들 다 부사야. 그리고 양태부사. 얘가 좀 특이한 놈인데, 양태부사는 이제 사람이 말을 할 때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확신의 정도, 태도 같은 게 나타나잖아. 그런 애들을 이제 양태부사라고 그래.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건 믿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뭐 이런 거,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는 설마가 약간 부정에 가깝다면, 얘는 그래도 확률은 낮아도 약간은 부정보다는 긍정. 반드시 100%라 이거지. 결코는 반대로 0%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믿음이나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애들을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당연히 이제 부사어 자리에 뭐 부사가 오고 용언의 부사형이 오고 체언의 부사격 조사 오고 뭐 그렇긴 한데, 부사는
이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묻는 유형이 더 많이 나오고, 관형사 쪽은 요걸 묻는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와서 관형어 쪽만 이걸 정리를 해준 거고, 부사는 이 많은 종류를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강조사항이니까, 자, 관형사는 어쨌든 무조건 조사랑 결합하지 못해. 반면에 부사는 격조사랑은 결합이 안 되는데 보조사랑은 결합을 합니다. 형이 빨리 왔다, 형이 빨리도 왔다, 형이 빨리는 왔다, 형이 빨리만 왔다. 그런데 격조사는 안 돼. 저 됐나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 적어줄까? 격조사는 결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뒤에 체언과 용언을 갖고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니네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바로 해볼까? 이번엔 진리 먼저 해볼까? 멍꾸리는 매우 뚱뚱하다. 멍꾸리는 새 뼈를 얻었다. 자, 여기서 부사가 있는 놈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용언을 꾸미고 있죠? 그럼 부사. 반면에 얘는 뒤에 체언이 있지? 관형사. 실제로 문제가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반드시 뒤에 힌트가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관계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사입니다. 자, 관계어는 다른 말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라는 놈이 있어. 자,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즉 혼자 쓰일 수 없어. 자립성이 있는 말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나타나. 이 지점에서 이미 얘는 단어로서 자격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단어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세분화하면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격조사, 약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그리고 더 세분화시키면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조사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맞다.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이 암기 숙제를 내줬죠. 네?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지난주 이 새끼야. 좋아. 시우 된소리. 된소리요. 된소리 뭐 있어? 상기요. 상지요. 상기고. 상시오. 네. 상기요. 꾸뚝 버섯였지. 진리 울림소리. 이응. 이 정도는 외우고 다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말 암기 숙제를 잘 안 내주는데 이번 주도 이제 암기 숙제가 뭐냐? 격조사는 그래도 니네가 외워야 돼. 격조사는. 자, 격조사를 암기하라는 것도 역시 니네를 뭐 괴롭히거나 뭐 숙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격조사를 알고 있잖아? 그럼 문장 성분 파악하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가가 붙었어? 그러면 얘는 주어 아니면 보어야. 의가 붙어서 관형어야. 에게가 붙어서 부사어야.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야. 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격조사. 기본적으로 격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개의 문장 성분을 나타내주는 애들이 격조사예요. 그래서 주어를 나타내는 축격, 이가, 그리고 높임의 의미를 가진 깨서, 그리고 여기서 여러 차례 강조하죠. 이것도 은느는 절대 주격조사가 아니다. 은느는 대조의 의미 정도를 주는 보조사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원래 부사격조사인데 단체 무정명사 뒤에서만 주격으로 쓰인댔죠. 단체 무정명사 뭔지 기억하냐? 학교나 회사처럼 무생물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했다, 뭐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다,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했다, 이럴 때만 주격으로 쓰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복격조사 이간데 주격이랑 형태가 같네. 복격조사가 있다면은 걔가 보어라는 거고, 그러면 문장의 서술어는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나와. 되다, 아니다. 멍꾸리가 대학생이 되었다. 멍꾸리는 대학생이 아니다. 딱 두 가지 형태야. 그때 사실은 니네가 주어는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주어를 제외하고 이가가 붙은 놈이 보어야. 뭔 말인지 이해가나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을을, 그 다음에 관용격 강조해놨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용이란 말이 들어간 놈은 다른 놈보다 한 문제라도 더 나와. 또 소유격, 그딴 개소리 하지 마세요. 국어인 소유격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격조사, 누구 부를 때 쓰는 아, 야, 여, 시여. 호격조사는 알아두면 문법 쪽에서는 쓸모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니네가 현대시나 고전시가에서 이 호격조사, 감탄형, 여시여를 감탄형 호격조사라고 부르거든. 얘네가 붙었으면 그건 영탄법이야. 그거를 오히려 써먹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시여가 붙으면 영탄법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사격조사는 이거는 선생님이 못 외워도 때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 대신에 힌트를 좀 줄게. 부사격조사가 붙잖아. 그러면 니네한테 방향, 시간, 장소, 자격, 수단 이런 느낌을 줘. 예를 들면 12시에 만나, 시간, 집에서 만나, 장소, 나에게 돌을 던져라, 방향성. 뭔 말인지 알겠지? 로서, 자격, 나는 선생으로서 학생을 가르친다. 로서, 수단, 나는 폭력으로서 학생을 가르친다. 그리고 고라고 인용조사. 자, 처럼, 한테 이런 것도 방향성 느껴지죠? 처럼은 이제 방향성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술격 조사, 유일하게 활용 형태 변화를 하는 서술격 조사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를 제외하고 격조사는 암기를 해야 된다. 만약에 다음 주에 불쑥 서술격 조사 물어봤는데 대답 안 나오면 그때 명치를 가격할 겁니다. 남학생은 목젖, 아담에서가. 여기 좋아. 여기 장점이 뭔지 알아? 군대 가면 여기 많이 때리거든. 진짜요? 되게 아픈데. 아픈 것보다 장점이 뭐냐면 티가 안 나. 멍도 안 들고 여기 때려도 티가 안 나. 예를 들어 명치 같은 데는 자칫하면은 멍이 들겠죠. 근데 목젖은 멍이 안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요새 군대가
구타 자체를 안 하잖아. 요새 너는 오히려 후임한테 하극상을 당할 거를 걱정해야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는 이렇게 문장 성분을 나타내주지 못해. 그래서 격조사 그래도 정리를 해줘야겠죠.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기보단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거야.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영어랑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영어는 어순이 문장 성분을 결정하잖아. 근데 국어는 이 격조사가 문장 성분을 결정하니까 영어처럼 어순을 빡빡하게 안 지켜도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밥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 밥을 나는. 뭐 상관없지. 격조사만 붙으면. 자, 반면에 보조사는 이렇게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놈이 아니라 약간의 의미만 더해주는 애들.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은느는 절대 주격조사 아니에요. 대조. 나는 라면 좋아해. 너는 나는 짬뽕 좋아해. 너는 짜장 좋아하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 단독, 도, 포함, 라도, 양보. 양보는 뭐냐면 최선은 아닌데 개라도 한다. 뭔 말인지 알겠지?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주세요. 이런 거. 부터, 먼저, 나부터 먹을게. 나는 선택. 짜장이나 짬뽕 둘 중에 하나 먹자. 맞아, 좋자, 더함, 한개. 너 맞아, 너 좋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하죠. 해요체요.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말할 때 해요체 쓰잖아. 그 요는 어미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사입니다. 이거 높임법 파트에서 내신에서 문제 정말 많이 내지. 그래서 수능에서도 단순히 이게 뭐 해요체냐 해라체냐 이런 거 안 물어봐. 어떤 식으로 선지 구성을 해? 뭐 조사를 활용하여 주격 주체 높임을 실현했다. 특수어휘를 활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때 말장난 많이 치는 게 이 요라는 거야. 이 요가 쓰인 해요체를 보고서 선지 구성을 종결어미를 활용하여 상대 높임을 실현했다. 그러면 니네가 이 요를 종결어미로 착각하고 문제를 틀린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절대 종결어미가 아니라 보조사다. 그 다음에 접속조사.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 여기서 말하는 같은 자격은 뭘까? 같은 문장 성분으로 이어준다는 거야. 뭔 소린지 볼까요? 철수와 영희는 학교에 간다. 여기서 와, 과가 접속조사야. 그러면 지금 철수도 주어, 영희는도 주어가 되는 거지. 같은 자격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국어가 좀 짜증나는 게 이 와과는 부사격 조사 와가가 또 있어요. 철수는 영희와 학교에 간다. 같이 뭐를 한다. 공동부사격. 철수는 영희와 반이 다르다. 비교부사격. 그런데 이것도 너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수능 과정에서는 이렇게 두 놈 사이에 들어가서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주면 접속조사. 두 놈 사이 없고 이렇게 따로 빠져 있으면은 부사격으로 봐. 뭔 말인지 알겠지? 특히 얘는 얘랑 구별이 가는데 사실 얘랑 얘는 의미 차이도 없잖아. 그럴 때 그냥 양쪽 사이에 있으면 접속조사고 이렇게 살짝 빠져나와 있으면 부사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문장 성분 따질 때 철수와 주어, 영희는 주어, 철수는 주어, 영희와는 부사어. 자, 그 다음에 독립원. 독립원은 이제 독고다이로 혼자 논다고 해서 독립원이라고 하죠.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온댔지. 특히 수능에서는 또 안 나와. 내신은 학교 선생 중에 이제 간혹 또라이들이 애들이 감탄사 독립원은 공부 안 하겠지? 하면서 일부러 한 번씩 내. 근데 수능에서는 진짜 잘 안 내. 왜 그러냐면 이 독립원과 감탄사에 관해서 아직 학계에서도
딱 뚜렷하게 의견 일치가 안 돼. 맨날 싸워 이거 갖고. 왜냐면 애매해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보통 독립원을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 관계를 안 맺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철수야 물 좀 다오 했을 때 얘를 독립원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얘가 다른 문장 성분이랑 관계가 없어? 겁나 관계 있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애매하고, 보통 이런 감탄사가 이제 독립원인데, 이 감탄사라는 것도 참 애매하지. 예를 들어 와 이런 거 니네가 아이고 이런 거 사전 찾아보면 나오거든. 그럼 아이쿠 찾으면 사전에 나올까요? 애매하잖아 벌써. 이런 게 어디까지가 또 감탄사냐, 이런 것도 참 애매해. 다만 요거 정도는 이렇게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말도 감탄사다. 야, 아니요, 네, 이런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이것도 내신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삼는데, 그러니까 내신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감탄사는 조사가 못 붙는다라는 거야. 어디 먹을 게 좀 있나? 할 때 어디가 이제 감탄사라는 거거든? 근데 어디에 먹을 게 있나? 붙잖아. 그지? 다만 만약에 내신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그러면 얘는 아까 배운 지시 대명사가 되는 거야. 장소를 대신하는 말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수능에서는 문제 거의 안 내. 왜냐면 보다시피 너무 애매해 얘는. 수능에서는 애매한 거 냈다가 만약에 오류만 나오면 큰일 나거든. 자, 그리고 활용 여부,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멍꾸리는 바보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오는 감탄사가 아니니까 멍꾸리는 바보가 아니오, 멍꾸리는 바보가 아니지 활용을 하지. 왜냐면 얘는 형용사니까. 반면에 여기에 이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형태 변화를 안 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에서 뭔가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어? 그러면 일단 공통 숙제는 EBS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의문의 변동 관련된 문제 푸는 거, 그리고 격조사 외워오는 거, 혹시 나는 아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이런 거 못 외웠다 하는 친구들은 외워두고, 자, 그리고 개별 과제를 하면 되고, 다음 주는 내신 시간표에 맞춰서 등원하세요. 괜히 또 오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도 나가거나 시험 범위 나오면은 반드시